오늘 지난번에 딜레이된 김태민 학생부터 발표하도록 합시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제가 저번 대회에 참가했던 모델 중 하나인 세그포머입니다. 일단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태스크였는데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뭔지 너무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그 후에 논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발표 목차를 짰고 마지막에 저희가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왔을 때 물체를 식별해서 분할하는 태스크, 태스크입니다. 이 보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차는 파란 색깔, 그리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이랑 라벨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라벨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라벨이 각각 픽셀마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라벨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 훈련을 했을 시에 나오는 최종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을 보면 각각의 라벨이 채널 개수마다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훈련 때 설정했던 아웃풋에 대한 클래스가 5개면 최종 아웃풋의 이미지에 대한 채널은 5개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채널들은 각각 다른 이미지의 라벨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아웃풋이 나오게 된 후에 채널 축으로 argmax를 진행해주면 하나로 합쳐지면서 위와 같은 이미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애프트랙인데 이 세그포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경량화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다음 첫 번째로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거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거한 거와 아니,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VIT에서도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거한 거와 또 인코딩을 적용했을 때 성능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포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량화 부분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NL 디코더 같은 경우인데 원래 기존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 디코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 세그포머 같은 경우에는 순수 MLP만 사용하여 디코더를 생성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성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했고 MLP만 사용하다 보니 성능이 매우 경량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그포머의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VIT와 같이 패치 인베딩을 진행해주고 그 후에 인코더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이 각각의 트랜스포머 블럭에 쓰인 기능들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후에 마치 레지듀얼 블럭처럼 이 첫 번째 트랜스포머 계층을 통과한 아웃풋, 그 다음 두 번째 트랜스포머 계층을 통과한 아웃풋,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하게 통과해서 나온 것을 나중에 MLP에 한 번에 더해주게 됩니다. 마치 레지듀얼 블럭처럼, 레지넷처럼 나중에 더해주게 됩니다. 이 위 수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선 VIT는 기본적으로 16 곱하기 16의 패치를 사용했었는데 이 세그포머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4의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픽셀별 예측을 수행할 때는 더 유리하다고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각 패치들은 일단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각각 이 숫자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크기의 피처들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이 아웃풋 출력은 첫 번째 이미지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트랜스포머 계층을 통과하게 되면 4로 줄고, 그 후에 다시 8로 줄고, 16, 32 이런 식으로 줄게 되고, 나중에 MLP 레이어에 들어갔을 경우 최종 아웃풋은 모두 다 업샘플링을 통해서 기존 이미지에 나누기 4를 한 것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의 성능이 지금까지 어떻냐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보시다시피 X축은 파라미터 수이고 Y축은 AD20K 된 MIOU입니다. MIOU는 일종의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이 스윙 트랜스포머나 트윈스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모델들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이즈는 각각 트랜스포머 인코더마다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로 출력을 해주고 나중에 MLP에서 모든 걸 합하여서 업샘플링을 하여서 4분의 1 사이즈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른 공식인데 각각 이 1, 2, 3, 4를 대입해보면 옆에 4, 8, 16, 32와 같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에 무엇이 있냐 살펴볼 것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랜스포머 경량화를 이루어냈다고 했는데 이 경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Efficient Self Attention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 기능을 설명하자면 기존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쿼리,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나중에 소프트맥 함수를 통과하고 에너지 값 구해서 곱해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선 식을 조금 변형하여 가지고 기존의 쿼리와 밸류에 대한 사이즈를 구하는 방식은 이 n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 곱하기 위스일 거고 그다음 채널입니다. 즉 n 곱하기 c는 하이스 위스 채널을 곱한 것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을 이 n은 r로 나눠주고 c는 r을 곱해줌으로써 식의 리쉐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 C 곱하기 R 같은 부분에는 그냥 단순히 선형 리니어층을 통과해서 다시 C 곱하기 R을 C로 줄여줌으로써 기존의 시간 복잡도가 이제 5의 N의 제곱승이랍니다. 근데 시간 복잡도를 써있진 않은데 빨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듦으로써 어텐션 이제 커리어 밸류에 대한 연산을 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트랜스포머 경량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통과하는 층이 이제 이피션의 셀프 어텐션 다음에 우측 상단 보시면 믹스 FFN이라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VIT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면 이제 인풋 사이즈 지금 레졸루션이 고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만약에 테스트 시에 인풋 레졸루션이 달라질 경우 기존 훈련되어 있던 방식과 조금 다르므로 인풋 레졸루션이 달라지면서 성능이 하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대신에 그냥 단순히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더욱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 3 곱하기 3 컨볼루션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교체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버랩 패치 마징인데 기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 부분에 쓰이는 겁니다. 오버랩 패치 마징은 이제 쓰이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패치로 쪼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일단 지금까지 다른 모델들을 살펴보면 VIT 같은 경우엔 각 패치를 이 이미지와 같게 나눠가지고 이 인코더에 집어넣는데 얘를 좀 대체할 만한 얘를 좀 개선했던 방향이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윈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치가 각각 다르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버랩 패치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을 보고 그 다음 다시 중간을 보고 다시 다음 한 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중간을 좀 섞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은 VIT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패치를 나누면 이
서로 패치들 간의 논 오버랩 상태이므로 그래서 로컬 그냥 지역 연속성이 좀 보존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는 아래와 같이 쉬프트 윈도우로 접근한 방식이고 세그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오버래핑 하여서 패치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디코더 설명입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나온 각각의 각각의 다른 사이즈들의 피처들이 모두 다 들어가가지고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과합니다. 처음에 우선 채널을 모두 동일하게 통합을 해버리고 리니어 선형층에 대한 채널을 통과시켜서 모두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의 피처 사이즈 업샘플링을 통해서 이 4분의 1 사이즈로 통합을 해줍니다. 다음 각각의 피처들이 있으면 그거를 모두 선형층에 통과시키고 컴캐스를 하여서 이때 4배로 증가한 채널들을 다시 원래 채널대로 돌리고 그 후에 다시 리니어층을 통과하여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예측하게 됩니다. 마지막 익스피리언트인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주로 경량화와 이제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냐에 대한 그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세그포머 같은 이 MIT B0를 보시면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MIT B0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이즈는 B0부터 B5가 있는데 당연히 파라미터 수가 좀 더 많은 5와 B4 모델들이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아래를 봐도 파라미터 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작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모델들보다 훨씬 IOU, EM-IOU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AD20K와 시티스케이프가 대표적인 데이터 셋인데 이 두 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모두 소타를 달성하였고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점으로 보면 여기 일단 서트라는 모델은 일단 VIT 라지를 인코더로 사용하여서 수행하였는데 이때 파램프 수가 318.3입니다. 이때 MIU는 50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MIT B5를 사용했을 때 84임에도 불구하고 이 VIT 라지를 쓴 것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가 저번 대회 때 썼던 모델인데 이건 예선에서 쓴 모델인데 최종적으로 순위는 2위를 기록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오른쪽에 대한 사진은 왼쪽 사진이 오른쪽으로 변했다는 걸 감지해야 됩니다. 근데 B4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 사진과 같이 이만큼이 변했다고 예측을 했고 B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변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실제 정답은 이 긴 것이 정답입니다. 즉 B5가 B4보다 성능이 좀 더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모델을 훈련할 때는 허깅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이 세그포머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불러오고 그다음 모델도 세그포머를 불러와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는 굉장히 낮게 잡은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그래도 아무리 모델이 경량화하였다지만 트랜스포머이므로 배치 사이즈는 4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컴피티션 그 데이터를 아직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그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이 2016년에 대한 사진이고 같은 위치에 대한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가장 최신에 찍은 사진입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이 하얀색 건물과 이 아래 초록색이 있던 것이
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이즈가 달라요? 옆으로 어떤 사이즈 가로세로 말씀? 비율이 밑에 세그멘테이션 된 거는 네, 각각의 다른 모델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좀 더 파라미터 수가 적은 B4 모델을 쓴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B5란 모델을 쓴 것입니다. B5가 좀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인데,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도 B5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사각형이 왜 직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정사각형이요? 사진은 정사각형인데 왜 이거 말입니다. 아래쪽? 예. 아, 얘는 얘입니다. 지금 위에 사진 두 개가 정사각형이죠? 네, 이게 하나의 사진입니다. 아, 이렇게 옆으로 눕힌 게? 네네, 이게 하나의 사진이고, 그 사진을 세그멘테이션 하면 아래쪽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와야 된다? 그냥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두 개의 모델로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반과 오른쪽 반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네. 음. 색깔은 뭘 의미해요? 그 색깔이 원래 맵플릿으로 이게 촬영한 건데, 원래 색깔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색깔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이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인데, 아까 위에 처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보면 각각의 라벨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것을 처음 사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건물이 될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다른 건 2번이라고 보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세그멘테이션 종류가 다섯 가지만 있어요? 원래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제 새로 갱신된 건물이, 즉, 건물의 구조는 비슷한데, 뭐 색깔이 변했다든가, 부식이 되었든가 하는 1번이 있었고, 그다음, 아예 신축,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2번이 있었고, 그다음, 완전 사라진 건물, 그다음 3번에 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네 가지 색깔이 나올까요? 아, 실제로는 색깔은 저희가 코드를 잘못 짠 건지 아니면 좀 랜덤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본인의 결과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한 그런 예제가 아니라, 네, 실제 색깔은 다르게 나옵니다. 색깔만 다르게 나오고, 라벨링이다 숫자는 같습니다. 숫자는 같는데 색깔만 다르게 나옵니다. 아, 이거는 그 디스플레이 오류로 다른 색깔로 보일 뿐이지, 진짜는 제대로 찾았다는 얘기예요, 색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네네, 맞습니다. 1등한 팀은 무슨 알고리즘 썼어요? 어, 1등은, 밝히진 않았는데, 이건 아, 그런 건 안 밝혀요? 마스크 투 포머 썼을 겁니다. 제 생각은. 결국 그것도 트랜스포머의 변종으로 쓴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다 트랜스포머 썼습니다. 10등까지는. 한 팀 빼고 다 쓴 걸로 압니다. 그 앞부분에 그 SEG 포머, 트랜스포머 그 아키텍처로 돌아가서 보면 그 4x4라는 게 패치의 개수가 4x4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패치 하나의 사이즈가 4x4라는 거예요? 이 부분 말입니까? 4x4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네네. 즉, 그 트랜스포머 4x4의 4가 뭘 의미해요? 하이스 위스에 대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설명이 가능해요? 즉, 즉 트랜스포머 원래 통과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원래 동일한 크기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VIT 쓰는 거 아니에요? VIT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유사하긴 한데 이제 레졸루션이나 좀 크기 줄이는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입력 들어갈 때 패치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VIT잖아요. 근데 이 VIT 아니고 트랜스포머 이거 지금 베이스라인 스윈 트랜스포머랑 똑같거든요. 스윈 트랜스포머 쓴 겁니다.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가 그 4x4짜리 패치 그 픽셀을 그냥 4x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픽셀 그게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피치의 크기. 예, 하나 패치가 4x4짜리, VIT는 원래 16x16짜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모델인데,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가 하고 싶은 건 그, 항상 트랜스포머를 영상에 적용할 때 문제가 패치 내부의 그 로컬리티 계산을 못하니까 그거를 좀 잘해보자. 요런 쪽. 지금 이 백본 모양이 스윙 트랜스포머랑 완전 똑같거든요. 아까 그 패치 멀징 그쪽 동작하는 것도 글쎄, 그렇고. 거기 그림은 그 똑같이 그 예. 스윈 트랜스폼 가르쳐 준 건데. 지금 보여주는 이 인코더 파트도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걸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좀 바꾼 거는 저 셀프 어텐션 연산량 줄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콘볼루션 연산 넣어가지고 그 임의의 인풋 사이즈에 대응하게 하겠다 그거랑 뭐 오버래핑 패치 멀징이야 원래 스윈 트랜스포머 있던 거라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그 정도 바꾼 느낌인데요. 원래 그래서 스윈 예. 트랜스폼을 쓰면 그 뭐야 포지션 인코딩을 안 해도 되던 거였던가요? 그때 기억이 잘 안 원래 합니다. 얘네는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릴레티브 바이어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닷 프로덕트 부분에 거기다가 이제 포지셔닝 구분 걷다가 넣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보니까 안 했다고 써놓은 것 글쎄 그걸 같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것 예. 같던데. 그리고 결국엔 디코더를 조금 다른 식으로 했는데 이게 갖는 장점이 있나?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에 맞게 디코더를 저렇게 단순하게 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때 그 한창 유행했던 게 MLP 쓰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갖고 디코더는 그러니까 음, 디코더 말고 모든 네트워크 구성을 다 MLP로만 하자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MLP 믹서 뭐 이런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그런 아키텍처들은 뭐 CNN 이런 거 쓰지도 않고 MLP만으로 다 해보겠다. 뭐 트랜스포머 MLP랑 똑같은 거 아니냐 막 그런 데서 출발한 한쪽 흐름이 있거든요. 뭐 그거 음. 영향도 받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 해봤으니까 본인이 뭐 느낌이 있을 텐데 다른 팀과의 그 성적 차이가 아키텍처를 적절한 걸 못 찾았다는 걸로 뭐 그 판단해요? 아니면 다른 이유 같아요? 일단 모델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존 베이스라인에서 모델을 좀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나온 이 일종의 모델들의 조합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 예선에서 6등인가 5등을 한 팀이 이 딥랩 V3 플러스에다가 레즈나 101 써가지고 예선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딥랩 V3는 뭔지 알아요? 써보기만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트랜스포머인가 그럼? 아니, 아닙니다. 이건 트랜스폼 안 쓴 겁니다. 딥랩은. 이거는 딥랩류는 다 그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 기반 모델들입니다. 딥랩 V1, 2, 3. 그럼 예. 웨이브넷처럼요? 예, 다일레이티드 콤브 그 얘네가 한 개 딥랩 컨트리뷰션이어가지고 아마 그 CNN 해가지고 그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 써가지고 딥랩이 좀 유명한 모델이에요 세그멘테이션 쪽에서. 근데 다일레이트를 썼더라도 결국에는 얘네도 오토 인코더식으로 그러니까 윤회처럼 거기 그 버틀넥
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엔? 예, 세그멘테이션은 그게 다 핵심이죠. 그렇죠. 세그멘테이션은 세그멘테이션에서 인코더, 그 디코더 구조. 예, 어플렉이 없을 리가 없고, 그죠? 예, 스티무레이션 무조건 다 있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기본은 유넷인데 엔코더와 디코더를 그냥 컨볼루션 대신에 트랜스포머냐, MLP냐,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썼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디텍션 쪽 할 때는 약간 유넷 그러니까 FPN 구조를 많이 갖고 가는데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얘 핵심이 그 일정 그 그러니까 이 바로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킴 레이어 같은 게 그 되게 중요하게 해요. 이제 그 그렇죠. 사이사이에 뭘 심느냐 약간 요거 싸움으로 옛날에 CNN 때는 갔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PSP넷 같은 거, 음, PSP넷이나 혹은 레티나넷 이런 거 있거든요. 레티나넷 네. 뭐 예. 그런 것들 이제 어쨌든 인코딩 당연히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거든요. 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저희 크기 줄이잖아요. 그 하듯이 세그멘테이션도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결과물이 이제 맵으로 나와야 되니까 뒤쪽에 디코더가 붙는 형태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약간 저희 그 영상 처리나 혹은 신호 처리에서 쓰던 그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라든가 그런 옛날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약간 싸움이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음. 약간 디코더와 인코더 그 연결한 그 차이 어디쯤의 모양이 막 계속 변하는 형태로 좀 하더라고요. 아까 그 보여주던 그 사진에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 거기서 제공해주는 훈련 자료가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사진이 입력이고 그 3 채널짜리 그 세그멘테이션이 출력으로 타겟으로 줬나요? 채널은 어, 아까 첫 페이지에서는 그거 각각의 세그멘테이션 번호에 따라서 채널을 따르게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 어, 이유는 뭐예요? 이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보통 한 장으로 줍니다. 세그멘테이션 글쎄요, 테스트는. 첫 번째 예, 오른쪽 이렇게 그림은 한 그렇게 장으로 돼 주지 있어요. 않나요? 예, 저렇게 돼 있어요. 이제 출력할 때는 네트워크를 통과한 어떤 텐서 출력은 저 채널별로 해가지고 지금 텐서 채널이 5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서 네. 이제 맥스를 취하는 거죠. 아기먼트 맥스를 취하면은 저기서 이 픽셀에서는 뭐 3번이 제일 확률이 높네. 저 픽셀은 그러니까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셀별로 이제 클래스가 지금 5개씩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맥스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은 이 옆에서 보면은 하나 맵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고 아래 거는 지금 모델 출력 얘기하는 걸로 지금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로스를 크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쓰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 써가지고 픽셀별로 크로스 엔트로피 쓴 다음에 걔네 평균 취한 걸 보통 로스로 취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그냥 한 장에 저렇게 이제 인티저로 1, 2, 3, 4, 5 저렇게 써져 있는 형태고 저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저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저희가 0부터 2, 5 사이로 그려야 되는 값이 너무 작잖아요. 그 그렇죠. 저거를 보통 그 PIL 그 필로우 라이브러리로 보통 그리거든요. 그 PIL 이미지에서 팔레트로 그리는데 그때마다 색깔 그 배정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예, 그게 거예요? 오류라기보다는 그게 애초에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제 값이 1, 2, 3, 4, 5 이러니까 0부터 255까지인데 그냥 그리면 까맣게 나오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거를 내부에서 이렇게 임의의 값을 할당해서 그리는 형태로 그 필로우 음, 라이브러리가 돼 있는데 그릴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아까 아마 그 뒤쪽에 그 색깔이 다를 거예요. 음, 세그멘테이션 그렇게 돼. 그런 일반론적인 걸 다 따라가고요. AD20K라는 데이터셋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시티스케이프도 그렇게 생겼고 제가 이거 대회 설명 들었을 때는 약간 저는 세그멘테이션 모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지중 교수님께서도 저도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15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좌우로 붙여가지고 사진 2장 그렇죠. 입력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태스크지? 그 제가 여기 팀 하는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면담 왔을 때 저 네. 잘라가지고 쟤네들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걔도 같이 트랜스포머에 같이 넣어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네. 뭐 이상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거 두 글쎄요. 개를 예, 예. 하나의 이미지처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모델에 넣는다는 건데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뭐랄까 공간 정보는 지금 어디 진짜 엿바꿔 먹은 거잖아요. 그 예.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그 공간 정보 일치하는 그
공간에 대한 정보가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형태의 입력이잖아요. 제가 쟤네 둘을 그렇죠. 이제 채널로 붙이면 네. 오히려 이해가 가도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데이터를 저렇게 줬다고 이제 학생들이 저거 그냥 그대로 썼나 보더라고요. 음, 그 다른 시도로 저도 얘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예, 각각의 다른 그러니까 하나 모델의 상대 입력이 두 개인 걸로 해봤는데 예. 걔도 잘 되긴 합니다. 체인지 포머라는 것도 써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대회 나갈 때는 백본은 일단 하나를 끈덕지게 이렇게 하나를 잡고 성능은 딴 데서 올리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 증강 기법을 쓴다든가 혹은 음, 지금 여기 출력에서 이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보통 저런 거 좀 결과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좀 하면 결과 확 더 거기서 더 올라가요. 저기 막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 픽셀 그렇죠. 단위로. 저런 애들 그 몰폴로지컬 필터 이런 거 돌리면은 이렇게 매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약간 테크닉들이 오히려 성능 높이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컴피티션 어떤 고도의 인공지능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약간 그 어떻게 약간 성능만을 높이면 되는가 요걸 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증강을 기가 막히게 막 뭐를 막 많이 쓴다든가 혹은 이제 모델은 그냥 모델을 바꿀 걸 기대도 안 해요 보통. 예, 그 뒤쪽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혹은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를 이제 조금 학습시킬 때 변경시켜서 쓴다던가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예를 들 아랫게 예를 들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쟤를 제가 지금 노란색은 예를 들어 3, 나머지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게 좀 풀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저기다 가우시안을 한번 씌워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노란색 그쪽은 좀 가중치를 높게 우리가 학습하고 나머지는 좀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그 작은 오브젝트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테크닉을 많이 써야 돼요. 챌린지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모델적인 약간 이거를 갖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어떤 그쪽 방향. 그리고 모델도 이런 거 학습시킬 때 두 개 학습시켜가지고 그 하나 기존 거에서 바뀌는 것만큼만 이제 평균 취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더라? 시프티드 SWA라 그러나? 웨이티드 에버리지? 뭐 그런 거 써가지고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성능만 높이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이건 뭐 세그포마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대회를 하나 더 나가긴 한데 이건 전철을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요? 다콘에 있는 대회긴 합니다. 요거 나가고 있는데 이건 무슨 태스크인데요? 손글씨 인식입니다. 손글씨요? 네. 손글씨는 저도 잘 몰라요. OCR 쪽은 그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OCR은 그 네이버에서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이쪽은 약간 학계에선 잘 안 건드리는 쪽이라 저도 OCR은 잘 모르겠어요. OCR 이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챌린지가 있어요. 챌린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CVPR 이런 데 챌린지가 다 열려요. 그럼 그 챌린지에서 그 문서를 하나를 대회가 끝나면 릴리즈를 해요. 그 문서에 이제 뭐가 써 있냐면은 1등은 이러한 테크닉을 썼고 2등은 이런 테크닉을 썼고 3등은 이런 테크닉을 썼고 그 정리한 문서를 뿌립니다. OCR 대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대회는 있어서 그때 그 문서를 제가 이준영 학생한테 전달을 해줬었어요. 그때 CVPR 챌린지 1등도 세그포머 썼었죠. 뭐 거기에 이제 이 뭐 모델은 요걸 쓰고 거기에 무슨 테크닉을 써야 된다 이게 딱 적혀 있는데 OCR도 대회가 그 챌린지를 내가 나간다면 그런 문서를 찾아보는 게 1순위예요. OCR 챌린지. 여기 그 컴피티션이면은 뭐 기본적인 데이터 그림 같은 건 없어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 자료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네네. 단어 수준이네 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 굴리고 있긴 하는데 성능은 나오는데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의 글씨 종류가 몇 개예요? 그럼 거기서는 보통? 일단 여기 그 단어 어휘 사전으로 음, 봤는데 2,350개 나왔습니다. 2350개 그 말하자면 그 글자군요. 2350개. 2350개. 돌리고 있긴 한데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전처리랑 후처리를 아예 아는 상태에서 모델만 바꾼 거라 뭐 해보면 많이 배우겠네, 이거. 2350개 글자다. 음. 일단 모델 하나 잡고 지금 뭐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은 마스크 OCR, 트랜스 네, OCR 이런 애들이네요. 그 코드가 없습니다. 코드가 없어요. 네, 페이퍼 이 코드에 안 올라와 있길래 그래요. 그래서 일단 TR-OCR이란 걸로 돌리고 있긴 합니다. 히아로시아. 네, 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아까도 말했듯이 챌린지 문서를 찾아서 그 외에 잡 테크닉 있죠. 포스트 프로세싱, 프리스 프로세싱 그 문서를 찾아서 그대로 다 한번 해봐야 돼요. 케글에도 있을 거예요. 케글에 그 공개하잖아요. 네, 케글 가지고 OCR 태스크 찾아가지고 거기에 걔네들 뭐 어떤 걸로 올렸는지 그거를 일일이 모델 하나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적용해봐야 되는 거죠. 같은 팀원들이 나 이거 해볼게, 너 저거 해봐 이런 식으로. 텍스트 OCR 대회가 2021년에 12PR에 있었네요. 요거 봅시다. 텍스트 OCR. 제가 뭐 나중에 문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